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본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4년 만에 국회에 복귀해 당대표 출사표를 던지고 호남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송영길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호남 방문이 부쩍 늦었어요. 지난주에는 2박 3일로 전북 가셨고 이번 주에는 지금 전남 강주 오셨는데 이번 전당대회 호남 각별히 관심을 두시는 이유는? 네, 호남은 우리 민주당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광주 서구 내방동 주공 아파트에 방을 얻어놓고 아예 호남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전남 강주 일정 보니까 신안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방문하셨더라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우리 송영길 후보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제가 인천에서 노동운동하다가 변호사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를 젊은 피 수혈 1호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저한테 공천장을 줬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제가 처음 들어가서 김대중 총재님, 그때 총재님이었죠. 공천장을 받아서 정치를 시작한 인연이 있습니다. 네. 이번 22대 국회에 입성하시면서 육선 의원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는데 지난 당대표 시절에는 대선 유세하시다가 소위 망치 테러도 당하셨고요. 서울시장 또 선거에 아쉽게 패하기도 하시고 뭐 윤석열 정부에는 정말 힘드셨잖아요. 네. 나중에는 수감 생활까지 하셨는데 이런 고비 다 딛고 다시 전남 강주 시민들 앞에 서신 소감. 네. 사실 그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탄압을 받고 329일 동안 제가 서울구치소 그 독방에 구속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저에게는 좋은 또 저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고통을 겪었던 그 세월호를 연상하기도 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저 자신을 마음을 비우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그런 비슷한 시련을 겪어서 그런지 보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의 평생 동지라고 하시는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후보님을 제2의 김대중이라고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네.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따라가기에는 아주 부족하지만 롤 모델로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에게 송의원, 우리는 외교하는 민족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분단되어 있는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4대 강국과 척지지 말고 잘 지내야 됩니다. 이런 저에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4대 강국의 언어를 배우고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그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던 것도 김대중 대통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후보님 이번 전당대회 보니까 호남 정치 복원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데 후보께서 말하시는 호남 정치 복원 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호남에서 자주적으로 정치의 중심을 세우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 권력의 유력 인사에 줄을 서가지고 완장을 차는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 자주적으로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을 만들려는 의지와 어떤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호남 불가론, 호남 필패론이라는 패배 의식을 극복하는 자주적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향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쪽에서 호남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저희가 2020년 이후에 선출 최고위원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고 있는가요? 계속 저희들이 약해지는 호남 정치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사실상 호남 출신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희 호남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2번, 이재명 대통령 2번, 5번 영남 후보를 압도적 지지로 했잖아요. 더 이상 또 영남 후보론에만이 승리한다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고 많은 깨어있는 영남 사람들께서
이제는 거꾸로 유능한 호남 후보를 밀어서 새롭게 완전한 지역 구조를 극복하는 해야 될 시대에 와 있다라는 공감대가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감, 더 이상 호남 필패론, 영남 후보론이라는 공식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자주적인 의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도 그 완장 정치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호남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는 만큼 공천 공정성, 투명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만약에 당 대표가 되시면 그런 것들 공정성, 투명성 확보하실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호남 정치와 연관이 돼 있는데 중앙에 유력한 당 대표 후보, 대선 후보 이러한 분들이 호남을 자주적으로 인정하고 동맹을 맺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지지자를 통해서 지배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특보를 임명해서 완장을 채워가지고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에 자기 세력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 그러니까 공정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호남에 자기 지지 세력을 심기 위한 대상으로 전락돼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때 특보를 800명을 임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특보 임명된 분들이 기초광역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분들이에요. 이게 공정한 게임이 되겠습니까? 공정한 관리를 당대표가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자기 특보로 임명해가지고 그거를 명함에 쓰게 하고 프랑카드 붙여서 자랑하게 만든다. 이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저기 정청래 전 대표는 누구도 억울한 컷오프가 없게 하겠다 했는데 지방선거에서 억울하다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진짜 그 말씀하셨던 완장 정치 이게 딱 들어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계속해서 이제 당권 경쟁 이야기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금 4년 만에 국회에 복귀하시면서 두 번째 당 대표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네. 왜 이 시점에 다시 당 대표에 도전하시는지 이유가 뭘까요? 2021년도 제가 당대표였을 때는 문재인 정권 말기에 차기 대선 후보를 잘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하고 대선 승리를 하기 위한 그러한 당대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당대표는 이제 이재명 정권 2년 차 때 뭔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뒷받침해서 성과를 내야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시장이 모두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청 관계까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 보면 외롭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사선을 넘어온 동지로서 여당다운 진짜 여당을 만들어서 국정을 뒷받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이전 당대표 시절에는 대선 후보로 도왔고 이제는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 당대표로 네.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후보님 출마를 놓고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의 뭐 페이스메이커 이런 얘기가 처음엔 좀 나오더니 요즘엔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본인의 길을 정하신 거기 때문일까요? 예, 그렇죠. 이제 후보 등록을 했으니까 공식 후보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됐고 특히 선호투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중간에 사퇴하거나 중간에 후보 단일화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선호투표라는 게 1등, 2등, 3등을 다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명의 후보 중에 1위 송영길, 2위 김민석, 3번 정청래 이렇게 찍으면 3등의 표를 까가지고 3등의 2번째 순위를 다 나누어 가지고 또 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를 2등으로 찍고 송영길 1등으로 찍어도 그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나중에 다 합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페이스메이커다 말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후보님은 이제 지난 지도부였죠. 민주당의 지도부였던 정청래 후보가 뭐 이재명 대통령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좀 비판하시는 것 같던데 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뭐 일단은 모든 언론이 다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당청 관계가 계속 삐그덕거리고 명청대전이란 말이 언론에 매일 보도된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일이다. 우리나라 헌정사에 4년 임기를 남겨둔 대통령 초기 1년 차 내내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힘겨루기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것은 아마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국무총리를 했던 김미석 후보까지 총리를 사임하고 출마를 하게 됐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정작 그 정청래 후보는 이런 명청 갈등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허구다. 언론의 갈라치기다. 막 이렇게 전혀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진짜 허구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얼마나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나 그 주변 세력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대통령도 만나보고 비서실장도 만나보고 정무수석도 만나보고 수차례 소통을 하는데 너무나 당청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실을 아니 그런 분이 그러면 정권은 잡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야당 대표가 정권과 투쟁할 때 쓰는 말을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상대로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례적인 일입니까? 오죽했으면 말 실수라고 하겠지만 이성윤 친정청래 최고위원 후보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니까 말 실수겠지만 얼마나 잠재의식에 이재명 정부와 서로 정서적으로 갈라져 있으면 이런 말 실수가 나오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외로워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의 이제 전당대회 앞둔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 당대표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집권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를 정확히 뒷받침하고 대통령의 그런 철학이 각 부처에 스며들 수 있도록 국회를 통해서 검증하고 뒷받침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통령과 이 정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정책을 펼 때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그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 송영길은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난번 당대표 때도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면서 국정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정체성 관련해서 뭐 개혁에 있다. 민주당의 정체성 그러면서 지금 본인이 그 검찰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개혁은 사실 정청래 후보보다 저 송영길이 직접 피해 당사자로서 일관되게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고 그게 이제 드디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가 돼서 10월 달에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수사권도 폐지돼서 이번에 이제 법이 통과될 거예요. 다 이제 끝났어요. 연임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1인 1표제 강조한 거 다 실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명분으로 다시 당대표를 나온다는 거죠? 보통 우리 민주당 역사상 연임이 당헌 당규상 제한된 건 아니지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일하게 했는데 그때는 야당으로서 윤석열 검찰 독재의 칼날과 싸우는 입장이어서 강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대표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하에 집권 여당인데 무슨 급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정청래 후보가 또다시 연임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이야기한 검찰 개혁의 적임자 역할은 다 하셨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이 말씀이신가요? 뭐 아니 본인이 주장했던 게 이미 다 끝났잖아요 이제. 완수하셨어요. 지금은 검찰 개혁과 1인 1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실행이 됐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경제, 지금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 문제 그리고 외교 국방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여당 대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 송영길이 이 세 후보 중에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경영학과 출신의 실제 그런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해본 대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미 FTA 앞장서서 반대했던 정청래 같은 분이 어떻게 통상개방국가의 이 집권 여당의 대표를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본인의 역할, 임무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던 중에 보면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전에 국무총리를 하고 이제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췄었잖아요. 그보다는 더 훨씬 잘 호흡을 맞추실 자신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를 알고 있는 후보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해온 후보 그리고 가장 정통성 있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한 후보였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수행비서로 뛰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총괄선대본부장을 거쳐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의 북방외교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때는 당대표로서 말할 것도 없는 4명의 대통령의 가장 정통성 있는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정청래 후보께서 항상 4명 대통령 후보를 말씀하지만 정청래 후보께서는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본인이 경제 전문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도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약간 이재명 대통령과 차이가 있는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왜 그런?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이낙연 총리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도 닥치고 공급해야 된다. 절대 부동산 문제는 세금과 대출 조이기로 해결될 수 없다. 그리고 투기적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강조를 했는데 계속 그 시기가 늦어져서 24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계속 바꾸면서 세금 부과 중심으로 대출 규제 중심으로 가다가 결국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게 정권을 뺏기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이재명 정부가 그런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좀 지금도 늦었지만 아직 그래도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닥치고 공급해야 된다. 모든 법을 개정해서라도 신속한 공급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급만 해서는 안 되고 청년들이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한테 LTV DTI를 풀어줘서 뭔가 자금 지원을 해야 대출 지원을 해줘야 자기가 구입하지 안 그러면 그림의 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PF를 좀 완화시켜서 지방 건설 경기를 풀어줘야 된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당청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지원하는데도 필요하다면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이해하고 설득하고 하는 그렇습니다. 과정들을 충분히 거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제가 탈원전 정책 속도 조절론을 주장해서 대통령께 지금의 세계 원전 시장을 우리 대한민국이 포기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원전 시장을 지배하게 되고 이것은 핵물질 확산까지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원전에 관해서 전략적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탈원전 속도 조절해야 됩니다. 이것을 주장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든과 원전에 대한 전략적 협력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건설적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 보니까 또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중 당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인가요? 첫 번째, 신천지를 비롯한 통일교나 이러한 종교 세력이 이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에 개입해서 정당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 정당 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래서 이미 국민의힘에 신천지가 개입된 게 확인돼서 이만희 씨가 구속돼 있습니다. 수사 중입니다. 제가 소나무양 때 우리도 접근을 한 적이 있어요. 따라서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것은 이러한 신천지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경고성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중 당적 문제는 제가 조국 혁신당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양당 대표와 사무총장이 합의를 해서 사무총장, 조직국장 둘이 따로 비공개로 만나서 USB 당원 명부 가지고 상호 바로 대조해 보면 이중 당자 바로 체크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정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중 당적은 현재 정당법상 1년 이하의 징역과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이중 당적자들은 이 방송을 듣고 스스로 선택을 하고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중 당적 문제를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국 혁신당도 그렇게 비겁하게 하면 안 되죠. 스스로 자기 내부에서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당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내년 4월에 이제 강릉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판결 나가지고. 그리고 뭐 확실치는 않지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가능성도 사실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새롭게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번 전당대회에 생기면 그 첫 시험대가 바로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서울은 부동산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지금 똑같죠. 이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문제 필요하고, 그리고 강원도는 이제 강원도에 우상호 도지사가 있고 그래서 강원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 송영길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북극 항로 개척을 통한 동해안 벨트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지금부터 그 강원도 권성동 지역구에 필요한 인물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 정청래 후보 대표 시절에 준비를 하나도 못 해가지고 하정우 수석 빼다가 억지로 부산감이 넣었죠. 평택도 김용남 그냥 갔다 했죠. 아니, 뻔히 예상되는 걸 그렇게 준비를 안 했단 말입니까? 인물들을 너무 준비가 부족해서 허겁지겁해서 결국 다 패배한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정원호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뽑았다, 명픽을 했기 때문에 졌다라고 대통령님께 책임을 은근히 돌리는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정청래 후보 본인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무책임한 것인데 대통령의 문제를 대신 책임지는 게 집권 여당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오히려 정원호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칭찬을 통해서 정원호의 장점이 부각됐잖아요. 행정을 가지고 있는 성수지구를 새롭게 변화시켰던 구체적 성과를 가지고 있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그런 행정적인 능력이 평가돼서 아주 서울시민의 기대가 높였는데 왜 졌느냐? 당의 선거 전략 부재였다고 생각합니다. 명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왜? 제가 당대표였으면 정원호의 사례를 이재명처럼 정말 유능한 행정가로 계속 해갔을 겁니다. 그러나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당대표의 메시지나 선거 전략이 제대로 안 서서 후보의 장점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관료적 선거 구조에서 침대 축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번에 준결승전에서 잉글랜드가 아르헨티나하고 싸우면서 전반전 1대0 이기니까 침대 축구하다가 마지막 7분 전에 리오넬 메시의 그 센터링으로 두 골을 다 먹은 것처럼 꼭 그렇게 됐다. 1.8%가 졌거든요, 정원호가. 송영길이 당대표였으면 절대 안 지게 만들었다. 서울시장 반드시 승리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을 받은 건 충분히 받을 만해서 받은 건데 정작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당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았나, 받은 게 있냐, 뭐 이렇게 막 비판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설정을 못 해준 거죠. 메시지도 그렇고 그냥 관료적으로 그냥 거기서 이미 다 됐다라는 안이한 생각에 자리 욕심만 있었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고 이게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와 너무나 대비됩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선대위도 아주 간소화시키고 직접 시민과 만나면서 뚜벅이 유세를 하면서 유세차도 없이 뛰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투명한 행정, 투명한 선거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이 어려운 울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정원호는 정반대로 김상욱처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이것이 전략의 실패고 울산시장 선거를 정청래 대표께서 어제 MBC 토론회에서 자신이 단일화시켜서 이겼다 그러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김상욱 후보하고 중간에 매일 선거운동에 통화를 했는데 대표님 중앙당에서 나를 떨어지길 바란 것 같습니다. 하나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후보 단일화도 안 도와줍니다. 정말 김두관 본부장, 저 송영길 고생해서 김종훈 진보당 후보도 소통해서 억지로 힘겹게 단일화를 했고요. 거기에서 난 숟가락 얻는 이런 정청래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김상욱 시장의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그 부동산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청년들한테도 좀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2030 없이는 2030년 대선도 없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 2030 세대들을 과연 이들이 다시 민주당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 좀 가지고 계십니까? 실제로? 일단 저희 민주당이 2030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쌓아안고 그들이 마음대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2030 최고위원 2명을 2030에 제가 배치하겠다. 그것도 제가 무조건 임명하는 식이 아니라 내부적 토론과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리더십이 걸러지도록 만들겠다는 것이고 제가 정부에 제안한 것은 장보고 프로젝트로 매년 10,000명씩 10만 명의 청년들을 해외로 1년간 보내서 스스로 한번 자기를 돌이켜보고 창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보자. 800만 디아스포라 우리 코리안들의 2세, 3세 청년들을 고구로 불려들여서 상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글로벌 코리아의 일꾼을 만들어보자라는 것이 제 구상인데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님 이쪽 전남 광주에 오셨는데 지역의 발전, 그러니까 호남의 발전을 위한 비전은 송영길 후보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호남 발전시키겠다. 어떤 게 있으신가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세대에서 800조짜리 이 반도체 팹 4개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정말 유사일의 가장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리고 전라북도에는 그 구조에 달하는 현대차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행 과정에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가고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나주 혁신도시에 이제 한전이 들어온 이후로 이번에 사실 핵융합 발전에 기초 연구 시설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저는 이 우리 호남이 핵융합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이 만들어져서 미래의 에너지를 주도하는 전남 광주가 되게 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력이나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가 영광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다음 주에 들려보려고 합니다. 다 점검을 해보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탄소 산업이나 그리고 로보틱스 그리고 새만금의 생명공학까지 연결시켜서 전북을 포함한 전남 광주 전체가 미래 에너지 산업, 생명공학 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핵융합의 시대가 곧 오게 될 텐데 그것을 선도하는 우리 전남 광주가 된다면 아마 세계 산업의 중심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정작 이 지역에서도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큰 기회가 왔으면 어떻게든 이 기회를 성공시켜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이게 진짜 올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이런 걸 이런 기회를 가져보지 못하니까 의심부터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의심이 사라지게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정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민주당에서도 확실한 좀 메시지를 계속 주고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어떻게 지원 좀 방법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 송영길을 당대표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바로 우리 당대표가 책임을 맡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재명 대통령 호흡을 맞춰서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당장 광주공항 250만 평 그 무한 이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군공항 이전 문제, 미군 부대와의 상위 문제, 전수토인이라 그러죠. 전력과 물과 토지와 인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바로바로 갖춰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인천시장 시절에 송도 국제자유도시에 삼성바이오를 비롯한 셀트리온 그리고 100개가 넘는 바이오 기업을 유치해서 세계 최대의 바이오 시밀러 클러스터를 만들었고 성공시켰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우리 호남이 미래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전당대회는 처음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1인 1표제 그리고 선호투표제에 있다 보니까 권리당원들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네. 끝으로 당원들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우리 존경하는 전남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 이재명 정부의 저희 호남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우리 호남의 미래 산업의 동력이 살아나는 성공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후보 기호 1번 송영길입니다. 호남의 아들입니다. 전남 고흥 출신입니다. 이 호남 불가능을 깨고 이 호남의 정치적 중심을 세워주시면 경제의 중심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기호 1번 송영길, 민주당의 기호, 이재명의 기호, 승리의 기호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집권 2년 차에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미래와 호남 발전에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시청자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